네, 안녕하세요. DI 프랩의 맥스 원장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과 만나가지고 올해 미국 대학교 입시와 관련해가지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특이한 제목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2021년 미국 대학 입시. 그 다음에 제목이 조금 자극적이죠. 위험한 유형 5가지.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은 거는 저희가 지난번에는 이제 서플리멘털 에세이를 기반으로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은 조금 제가 그 주제로 조금 원래 주제에서 조금 많이 벗어났던 거는 12월 달부터죠. 12월, 1월, 2월, 3월 지금 4개월 동안 상담을 진행하면서 되게 걱정이 많았어요. 걱정이 많았다는 건 뭐냐면은 이제 지난 솔직히 말해서 한 4개월 동안 거의 한 300여 건의 이제 상담을 진행하면서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미국 대학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잘 갈 수 있을까요? 라고 그 조언을 얻는 것도 있지만, 또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아니면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가려고 하는데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여기서 제가 조금 이제 의문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경청하다 보니까 조금 위험한 부분들이 대다수의 학생들과 아니면 학생들의 이력서나 아니면은 학생들이 준비하는 계획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오늘은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 5가지, 즉 위험한 유형 5가지라는 게 이런 식으로만 갔다 가면은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입시에서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조금 우려가 있어가지고요. 오늘은 이 5가지 유형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왜 제 생각에는 이러한 방향으로 가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는지, 그러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다들 계획이 있죠. 이제 AP도 다가오지만 이제 4월, 5월 달에 무엇을 할지, 그 다음에 AP 시험이 끝나면은 여름방학 때 무엇을 할지, 그 다음에 원서 넣기 전에 무엇을 할지, 이러한 계획이 있을 텐데, 만약 오늘 얘기되는 5가지 유형에 본인이 속한다면은 조금 더 진단이 필요하고 그 계획에서 조금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목 자체가 Failure Type Number 1, I will not take the SAT test. 그 다음에 테스트 옵셔널. 요즘 들어와서 특히 작년부터 시작됐던 이제 테스트 옵셔널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차피 테스트 옵셔널이고 그 다음에 아이가 점수가 안 나오는데 우리는 SAT나 ACT나 공부를 안 하겠다. 그리고 한층 더 나아가서는 SAT를 공부해봤자 점수가 안 나오는데 내가 갖고 있는 현재 점수로서는 좋은 대학교 들어갈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나는 SAT나 ACT를 보지 않고 미국 대학 입시를 올해도 준비하겠다. 이러한 주장을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이걸 듣는 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물론 한편으로는 맞다라기보다는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거나 아니면은 작년에 있었던 입시 결과를 본다면은 이 부분은 매우 위험한 접근 방법입니다. 그리고 현실 제도에 맞지 않은 오류에 기반한 접근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3가지 측면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뭐냐면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household name처럼 테스트 옵셔널 이런 식의 이 테스트 옵셔널이라는 단어를 들었어요. 그리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이 테스트 옵셔널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미국에는 일반적으로 그 테스트 맨더토리 빼고, 즉 테스트를 내야 된다는 제도 외에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테스트 옵셔널, 테스트 플렉시블, 테스트 블라인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이 테스트 옵셔널하고 테스트 블라인드인 것 같아요. 일단 테스트 맨더토리는 여기는 안 적었지만 무조건 내야 되는 거, 이거는 2년 전에 코로나가 있기 전에 현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그 당시에도 뭐가 있었냐면은 테스트 플렉시블이 있었어요. 테스트 플렉시블이라는 건 뭐냐면은 대표적으로 에몰이랑 이제 NYU가 이런 그 제도를 택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아이들한테 너가 SAT를 낼래?
ACT를 낼래, AP 3개를 낼래, SAT 2 3개를 낼래. 이런 식으로 아니면 IB를 낼래. 이런 선택권을 줘요. 그래서 SAT가 의무가 아니었어요. 이 5개 유형 중에서 내가 if you opt to do AP 3개, 나는 AP 점수 3개를 내겠다. 그러면은 오케이. SAT 점수 안 내도 돼요. 아니면 내가 IB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난 그냥 IB 프로젝트 점수를 내겠다. 그럼 it's okay. SAT 안 넣어도 돼요. 그런 게 테스트 플렉서블이에요. 테스트 블라인드는 뭐냐면은 너가 점수를 내든 안 내든 우리는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은 건 뭐예요? 테스트 옵셔널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 테스트 옵셔널인데 이 테스트 옵셔널이라는 건 뭐냐면은 테스트를 안 내도 된다 이게 아니라 테스트를 못 낼 상황이 있다면은 테스트를 안 내도 되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못 낸 상황이 있다면은 그 상황을 설명해 주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테스트를 안 냈을 경우에는 다른 요소들을 우리는 더 심도 있게 평가할 것이다라는 제도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테스트 옵셔널이라는 게 테스트를 안 받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테스트를 내야 돼요. 하지만 어떠한 사건 때문에 어떠한 상황 때문에 너가 시험을 못 낸다면은 오케이. 시험 점수를 못 낸다면은 원서는 접수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남들이 내는 점수, 즉 객관적인 레퍼런스는 너는 없기 때문에 남들보다 점수를 낸 아이들보다는 다른 요소들을 보다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해가지고 판단을 내리겠다는 제도입니다. 결국 테스트 옵셔널이라는 거는 테스트 블라인드가 아니에요. 테스트 블라인드는 점수를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요새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테스트 옵셔널 자체가 테스트 블라인드를 혼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테스트 옵셔널 현실 속에서 UC 같은 경우에는 고려를 안 한다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거기는 테스트 블라인드로 빠진 거예요. 옵셔널이 아니라요. 근데 대다수의 학교는 테스트 블라인드라는 제도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 옵셔널을 사용하기 때문에 만약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거는 점수가 있는 아이들보다 없는 아이들이 좀 문제죠. 없는 아이들이 학점은 좋은데 SAT 점수가 안 나와서 나 어차피 테스트 옵셔널이니까 점수 안 낼래. 그리고 SAT 공부 안 할래. 그냥 남은 시간 동안 학점이나 관리할래. 그러면은 미국에서 지금 실행 중인 입시 제도와는 완전히 상반된 그리고 제도적으로 맞지 않는 오류에 아니면 오정보에 기반한 접근 방법이라는 거죠. 이거는 제도적인 분석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현실적인 분석을 해볼게요. 현실적인 분석. 즉 현실적인 분석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풀이 크진 않아요. 어차피 코로나 입시가 작년에 처음 있었고 그 다음에 올해도 연장선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제도적인 거 다양한 테스트 폴리시 얘기는 했기 때문에 지금 테스트 옵셔널을 테스트 블라인드로 착각을 해가지고 점수를 안 내겠다는 거에서는 엄청난 큰 리스크가 있습니다. 두 번째, 현실적으로 본다면은 이러한 테스트 옵션, 이제 현실적으로 본다면은 테스트 옵셔널이라는 제도에 맞게 일단 세 가지 현상들이 발생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원서 자체에서 테스트 옵셔널을 반영하기 위해서 COVID-19 리스폰스라는 부분이 생성됐어요. 새롭게.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이게. 그리고 COVID-19 리스폰스에 쓰는 내용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점수를 못 내는 것에 대해서는 왜 못 내냐는 사유서를 써야 돼요. 잘 보세요. 아까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옵셔널은 안 내도 원서는 접수시켜 주겠지만 안 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설명을 하고라고 했죠. 그 설명하는 부분을 어차피 모든 학교가 테스트 옵션으로 갔기 때문에 원서에서 새로 생겼습니다. 또한 우리가 2020년, 21년 합격자 그 포스팅을 보면은 유난히도 재밌는 현상들이 많아요. 역대 최고로 상위 학교에 많은 지원자들이 몰렸죠. 왜일까요? 테스트 옵셔널 제도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아, 나 SAT 점수는 안 좋지만 테스트 옵션이니까 내가 GPA가 뭐 3.85, 3.9 되면 경쟁력 있겠구나 해서 지원한 아이들 다 떨어졌을 거예요. 그렇게 접근한 아이들은 그냥 그 해당 대학교에다만 돈만 기부한 거예요. 또한 우리가 대다수의 학교들이 이제 어드미션 포스팅을 할 때 어나운스먼트를 하잖아요. 저 또한 그 미국 대학교 카운슬러 거기 협회에 등록돼 있기 때문에 대학교들마다 그리고 학교들마다 카운슬러 레커멘데이션을 제가 보내기 때문에 학교들마다의 결과 데이터를 받아요. 근데 재밌는 현상은 뭐냐면은 대다수의 학교들의 요번에 입학생들의 특징들 여러 개가 있지만 수치적으로 본다면은 합격생들의 80% 이상이 SAT나 ACT 등의 공인 점수를 낸 아이들이 붙었다는 거예요. 잘 봅시다. 합격생들의 80% 이상이 공인 점수를 낸 아이들이 붙었다는 거 시사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80%, 20%가 남죠. 여기서 제가 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나 그래도 그 20% 경쟁에서 싸울래. 이게 또 왜 말이 안 되는지 말하는 겁니다. 80% 대학교에서 선포를 했어요. 붙은 아이들 중에 80%는 점수가 있었다. 그다음에 나머지 20%로 한번 봅시다. 20% 중에서 10%는 어차피 여러분이 해당이 안 돼요. 얘네들은 affirmative action이나 minority 쪽으로 빠지겠죠. 그다음에 5% 정도는 또 legacy admission이에요. 그러면 5% 남는 거예요. 5%. 그럼 이 5%들은 누구였냐? 다음 나오는 테스트를 안 냈을 때는 남들과의 객관적인 비교 잣대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했던 활동이나 기타 내용을 더 심도 있게 스크루트나이즈 하겠다. 즉 이런 심사를 통과한 아이들인데 단순히 학교에서 클럽 몇 개 하고 학점 몇 개 좋다고 해가지고 보다 엘리베이트 된 그러한 평가 기준에 충족을 할까? 아니에요. 잘 봅시다. 우리가 제도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지금 SAT를 나는 준비 안 하고 그냥 내 어느 정도 위에 있는 점수를 가지고 미국 입시를 준비하겠다고 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이 부분이 저는 되게 우려가 돼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죠. 한국에서 수능 안 보고 대학교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점수가 있는 아이들은 또 어떻게 해요? 되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비현실적이고 그다음에 실패하는 사고 로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so the conclusion is 첫 번째 제도적으로 테스트 옵셔널이라는 거는 점수를 내지 말라는 게 아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안 받겠다는 학교들은 있지만 그러한 한두 개 학교 빼놓고는 테스트 옵셔널은 점수를 안 내는 게 아니에요. 내야 돼요. 왜냐면 안 냈을 경우에는 사유서를 써야 됩니다. 두 번째 so the conclusion is 현실적으로 본다면은 대다수의 아이들이 즉 합격한 아이들이 점수를 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제도와 현실을 안다면은 과연 내가 SAT나 ACT를 공부 안 하고 이번 미국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게 과연 맞을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던져보세요.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결론을 짓는다면은 물론 예외적인 경우는 있어요. 활동이 월등하게 뛰어난 아이들. 근데 이런 아이들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예전부터 저랑도 작업한 아이들 중에서 SAT 점수 1400대 초반인데 뭐 코넬 붙고 브라운 붙고 뭐 유펜 붙고 스탠포드 붙고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걔네들 활동이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테스트 옵셔널은 그런 애를 예외적으로 뽑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지금 본인이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SAT나 ACT 시험을 안 보겠다고 결정을 지었더라면은 한번 다시 생각을 하길 바랍니다. 그 길로 갔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입시에서 실패할 것 같아요. 그 근거는 제가 말했듯이 제도적인 측면과 현실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입증이 됐다고 봅니다. 두 번째 failure 타입은 뭐냐면은 이런 애들이 많아요. 그 제목 자체는 failure to consider what is really important. 미국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 이거를 망각하고 제일 중요한 건 holistic review예요. 이거를 망각하고 failure 하는 아이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academic만 주구장창하게 시간을
투여하는 학생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 강조한 부분이지만 오늘은 요 두 스텝으로 한번 지금 아이를 분석해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아이들이 듣는 수업을 한번 보세요. 지금 아이들이 듣는 수업을 보면은 잘 봅시다. 우리는 홀리스틱 리뷰라는 거는 다양한 변수도 있지만 그 변수 각 변수 안에서도 홀리스틱 리뷰가 적용이 되거든요. 즉 홀리스틱 리뷰라는 거는 시험 점수, 학교 점수, 활동, 추천서, 에세이, 카운슬러 리포트, 기타 등등 이게 홀리스틱 리뷰의 큰 골자인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은 애캐데믹 안에서도 홀리스틱 리뷰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고등학교 때 아이들에게 바라는 건 뭐냐면은 아이들로 하여금 수학, 과학만 하는 게 아니라 수학, 과학, 영어, 사회과학, 외국어, 예체능 다 하길 바라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인 미국 커리큘럼의 핵심이고 이러한 내용을 또한 본인의 원서에서 반영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서 증명이 되냐면은 본인이 이제 원서를 보면요. 과거에는 전반적인 GPA만 쓰고 12학년 때 무슨 과목을 듣냐 요것만 쓰게 돼 있었어요. 근데 1, 2년 전부터는 9학년 때 영어 뭐 들었냐, 수학 뭐 들었냐, 과학 뭐 들었냐, 사회과학 뭐 들었냐, 예체능 뭐 들었냐, 외국어 뭐 들었냐 이런 항목이 나눠져요. 그리고 각 항목마다 난이도는 뭐냐 10학년도 동일하고요, 11학년도 동일하고 12학년도 동일해요. 그래서 원서 자체에서도 수업을 표기함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홀리스틱 리뷰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과 두 번째는 뭐냐면은 카운슬러 리포트는 제가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첫 번째 항목에서 아이들이 상위 몇 프로에 드냐 그 다음에 아이들의 전반적인 수업 난이도는 어떻게 되냐 전반적인 수업 난이도예요. 즉 영어, 수학, 과학, 사회과학, 예체능, 제2외국어 이 영역을 통틀어 가지고 수업 난이도가 어떻게 되냐 물어보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애캐데믹스 아래 보면은 수학과 과학의 난이도는 높아요. 하지만 지금 제가 배경과 대학교에 요구하는 상황과 본인의 원서에 기재하는 상황을 보면은 대학교에서는 뭘 원하냐면은 먼저 여러분의 논리력과 글쓰기 능력을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영어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론뿐만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을 사회적인 전반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적용시키고 그 다음에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역사의식, 사회의식을 시민의식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회과학 과목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문화적 다양성과 문화와 다양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체능을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학교에서도 우리는 이런 5가지 영역을 계속 본다. 그 다음에 원서에서도 몇 년 전부터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교과목을 다 쓸 때마다 그 영역을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카운슬러 리포트 이런 전반적인 내용에서 우리 아이는 어디에 있냐 난이도가 수학하고 과학만 하면은 영어하고 사회과학이 AP였고 중간이면 못 가요. 이 아이는 난이도가 있는 수업을 들은 게 아니에요. 중간 수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서 나왔지 홀리스틱 리뷰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GPA, Scholastic Scores, Activities, Awards, Essays, Recommendation, Counselor Report 이렇게만 보지만 홀리스틱 리뷰가 제일 깊게 작용하는 건 뭐냐면은 근래 와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본인의 애캐데믹 안에서도 작용해요. 그래서 여기서 애캐데믹 안에서 홀리스틱 리뷰가 작용한다는 요 1번 항목을 좀 보고 아이들의 내용을 좀 판단하세요. 지금까지 제가 상담했던 많은 아이들 올해뿐만 아니라 과거의 실패 사례들을 보면은 애캐데믹 안에서의 홀리스틱한 그러한 요소가 안 보여요. 수학하고 과학만 강하지 나머지는 그냥 평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아, 이 아이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다? 너 있어. 절대 아니에요. 이건 공부 잘하는 애가 아니라 저게 편식하는 아이예요. 그리고 대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상이나 입시가 원서가 구성되어 있는 형식을 보면은 그런 아이들을 필터링하기 위해서 원서도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주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홀리스틱 리뷰의 연장선으로서 이런 subject matter의 홀리스틱 리뷰도 있지만 그건 1단계고요. 그 subject matter를 우리가 항상 활동이랑 연결해야 된다는 거는 제가 지나치게 많이 강조를 했어요. 이 안에서도 우리가 수업과 그러니까 학업과 활동 이 브리징 사이에서도 홀리스틱 리뷰가 나와야 되거든요. 즉 extracurricular activity에서도 홀리스틱 리뷰가 나와야 돼요. 하지만 봅시다. 우리가 실패하는 아이들 봅시다. failure type. 수업도 스텝만 들어요. 수상도 스텝만 있어요. 그 다음에 액티비티도 스템 쪽에만 가 있어요. 이런 아이는 대학교에서 원하는 그런 홀리스틱 리뷰에 엄청나게 반하는 아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아이는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성공하지 못해요. 그리고 제1원칙인 이러한 홀리스틱 아이디어, 홀리스틱 퍼소나, 홀리스틱 리뷰라는 측면에서 아이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successful 타입은 뭐냐면은 아카데믹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첫 번째 말했던 홀리스틱한 부분을 가지고 현실로 나와야 돼요. 현실 안에서 문제, 이 지식을 가지고 현실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또한 non-academic related activities가 많이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UC 학교들로 붙는 아이들은 누가 붙냐면요. 그 20개의 빈칸에서 액티비티 섹션 20개에서 봉사 많고 인턴십 있는 애들이 붙더라고요. 인턴십은 그 유급으로 받는 인턴십. 과거 UCSA 그 원서를 보면은 이렇게 20개 항목을 오픈엔드 그냥 아무런 구분 없이 있었던 게 아니라 구분을 해줬었어요. 20개 중에 5개는 유급으로 한 활동, 5개는 봉사, 5개는 교내에서 한 활동, 5개는 교외에서 활동,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걸 통합을 했지만, 즉 UC 학교를 원한다면은 volunteering과 internship, 홀리스틱이잖아요. 점수, 교과목 중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Look at it from a holistic perspective. 근데 그 요소들 중에서 어떠한 색채가 많이 나냐면은 volunteering하고 서비스죠. internship은 독립심이고, 그다음에 힙스나 아니면 아이비리그 스쿨 특이한 점, 교육적 말고요. leadership, advocacy, service 다 어떻게 보면은 공부와 상관없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failure type 2는 뭐냐면은 홀리스틱 리뷰 자체에 반하는 아이들이에요. 즉 홀리스틱 리뷰라는 거는 단순히 이게 여러 가지 요소를 본다라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 개별적 요소 안에 있는 내용의 질적인 부분, 즉 우리가 아는 홀리스틱 리뷰라는 거는 양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즉 홀리스틱 리뷰를 구성하는 요건들은 뭐냐? 1. 학점 2. 스콜라스틱 스코어 3. 활동 4. 에세이 5. 추천서 6. 카운슬 리포트 7. 기타 등등. 하지만 이런 양적인 요소보다는 질적인 면에서도 GPA 안에서도 홀리스틱 리뷰가 들어가고요. 액티비티 안에서도 홀리스틱 리뷰가 들어가고 추천서 안에서도 홀리스틱 리뷰가 들어가고 카운슬 리포트 안에서도 홀리스틱 리뷰가 들어가고 에세이 안에서도 들어가거든요. 그러한 면에서 여러분들이 failure type 2는 뭐냐면은 이러한 홀리스틱 리뷰의 다이내믹스를 이해 못한 아이들이 실패를 할 거고,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계획했던, 즉 제가 요걸 언제 생각을 했냐면은 이런 질문이 제일 많았어요. 우리 아이 여름에 인턴십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온라인 수업 듣는 게 좋을까요? 우리 아이 온라인 수업 듣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대학교 가서 서머 캠프 듣는 게 나을까요? 고민해보면 할수록 이 질문 뒤에는 뭐가 있냐면은 다 학업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뭐가 없냐면요. 홀리스틱 리뷰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failure 타입은 어떻게 보면은 이 홀리스틱 리뷰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죠? 정확한 이해, 즉 양적인 것보다도 질적인 것. 질적인 것 첫 번은 우리가 학업, 선택, 교과목에서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활동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내용 같이 이런 활동에서 홀리스틱 리뷰가 나와야지만 이 내용에 기반된 게 뭐라고 했죠? 서플리멘털 에세이였잖아요. 서플리멘털 에세이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저는 뭐라고 했어요? 스탠포드 질문 8개, 전공된 거 1개, MIT 질문 4개, 전공된 거 1개, 콜롬비아 질문 3개, 전공된 거 1개, 브라운
질문 4개, 전공 하나. 뭐 U 미시건 질문 3개, 전공 하나.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UC 질문 8개, 전공 관련된 거 1개. 전공된 게 다가 아니라는 거를 여러 부분에서, 즉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것을 미국 대학교에서는 끊임없이 홀리스틱 리뷰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왜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놓치고 그냥 애카데믹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 지난 몇 개월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우리 아이가 여름에 뭐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가지고 인턴이 좋을까요? 온라인 수업이 좋을까요? 아니면은 서머 캠프가 좋을까요? 요 질문만 했다면은 여러분들은 잘못 가고 있습니다. 잘못 가고 있고, 그 잘못 간 길의 결과는 뭐냐면은 failure type 2에 해당돼요. 본인이 원하는 만큼 좋은 대학교 입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세 번째 유형 봅시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흔적적인,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는 failure type 3는 뭐냐면 저는 그냥 destiny child라고 해놨어요. 우리가 destiny child 뭐야? 운명론적인 얘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문화적 차이에 기반한 그 오류인 것 같은데, 그 많은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가져요. 많은 아이가 아니라 부모님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아, 우리 아이는 한 우물만 팠다.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고 엄청나게 신중하게 판단해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해가지고 여기까지 성공적으로 왔다. 이 아이는 훌륭한 아이다. 그리고 이런 아이가 아닐 경우에는 우리 아이는 부족하고요. 이룬 게 없고요. 우리 아이는 정말 앞이 안 보여요. 이러한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사고 뒤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4가지 문화적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문화적 차이 때문에, 이 문화적 차이는 결국 어디로 귀속되냐면은 아이의 원서의 풍부함, 그리고 아이의 원서에 나타나는 성장 가능성, 그 다음에 아이의 원서에 나타나는 아이의 성장 가능성의 잠재력이죠. 그리고 아이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리더십적인 측면, 그리고 아이가 획기적인 그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냐는 그런 흔적들, 그러한 부분들을 미국 대학교에서는 보고 있지만, 그리고 보려고 하고 그러한 기준에서 판단을 하고 싶어 하지만, 이러한 문화적인 접근 방법적인 차이 때문에 많은 한국애들이 실패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4가지 측면에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차이는 이제 학업적인 측면에서 나오겠죠. 아시아인들은, 제가 이거 Asian Universities 한 거는, Asian은 지금 여러분들 이거 시청하는 분들이고요. University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 대학교라고 합시다. 첫 번째 애카데믹과 관련해 가지고 잘못하는 오류,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 이러한 길을 갔다면은 지금 즉시 수정을 하세요.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잘하고 있다라는 아이의 특징은 뭐냐면은 한 길을 걸어온 아이예요. 전공도 미리 선택했고, 전공에 대한 확신도 있고, 전공만 공부한 아이. 되게 좋아 보이죠? 하지만 미국 대학교에서는 이걸 원치 않아요. 미국 대학교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그 무엇을 찾아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본인의 지적 호기심을 다방면에서 탐구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보는 거예요. 어차피 전공은 미국 대학교 가도 1, 2학년 때 많이 듣지 않아요. 3, 4학년 때 듣지.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원서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홀리스틱 리뷰한 측면에서 영어, 과학, 사회과학, 인문학 뭐 이런 거를 구분해 놓은 거고, 대학교에서도 주구장창하게 그런 내용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도 심지어는 우리는 수학이나 과학은 별로 관심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러한 아이의 학업적 호기심, 그 다음에 가장 학업적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 인터디스플리너리한 창의성, 그 다음에 융합 능력, 그 다음에 조화, 그 다음에 실험 정신, 이런 거를 아이가 수강하는 과목들과 아이가 배우는 내용들에서 보고 싶은데, 현실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만 추구하잖아요. 대학교에서 원하는 평가 기준과 우리 아이가 걸어온 길은 달라요. 그러면 결과는 뭘까요? 좋은 결과가 없겠죠. 두 번째,
expansion, 확장이라는 개념인데 동양에서는 되게 신중함을 강조해요. 아이들이 무엇을 하기 전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공들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생각, 아, 이거 시간 낭비인 것 같은데요? 아, 이거 왜 이렇게 결과가 빨리 안 나와요? 과연 이것이 대학교 입시에 중요할까요? 그리고 이거는 대학교 입시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등등의 질문을 했다면은 여러분들은 실패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대학교 못 가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은 그 하나만을 찾기 위해서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그 생각이 짧으면은 몇 주, 길면 몇 달. 그러면 생각만 하고 있는데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관점이고, 미국 대학교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은 실수하라는 거예요. 실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은 질문이 실패에 관한 에세이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직접적인 그 실수와 실패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그 에세이들이 어떻게 질문이 되어 있냐면요. 과정에 대해서 쓰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니? 그리고 이 주제를 아니면 이 관심사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했니? 그리고 이 위치에 오기 위해서 너는 얼마나 발전을 했니?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니? 이런 질문이 있는 건 뭐냐면은 아이들이 우리가 보는 실수의 개념이에요. 우리는 딱 하나, 실수 없이 대학교 입시에 중요한 그 임팩트 있는 파워풀한 그 하나만을 찾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그런 걸 원하지도 않고요. 대학교에서 원하는 건 이 과정인데, 그리고 과정이란 거는 이것도 해봤다가 저것도 해봤다가 이게 좋았는데 갑자기 싫어질 수도 있고 이거 했는데 실패가 또 딴 데로 갈 수도 있고 이러한 과정을 보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익스펜션을 안 해요. 왜냐면은 실패하기 두려우니까. 그리고 일관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지배적인 실수하면 안 된다. 한 길을 가야 된다. 그 하나가 있어야 된다. 뭐 하나가 있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만 강조하는 사람들은 진짜 미국 입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타입 1, 타입 2 요 문화적 그 기반을 바탕으로 이렇게 아이들의 키워왔고 지금까지 이력을 만들어 왔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그렇게 간다면은 제가 봤을 땐 미래는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엑스트라 커리큘럼인데 많은 사람들 이제 아시아인들이 실패하는 이력서 중에 하나가 이력서 안에 너무 리더십 포지션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파운더도 다 있고 캡틴도 많고 그 프레지던트도 많고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그러한 리더십은 솔직히 북한의 김정은만큼 많은 사람은 없어요. 미국 대학교에서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또 어떠한 이 가치관의 차이냐면은 그 아시아인들은 그리고 또 한국 부모님들은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아이가 무대 위에 한복판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단체 하는 것보다는 솔로가 낫고 뒤에 있는 것보다는 앞에 나와 있길 바라요. 그래가지고 계속 앞에만 밀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양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질을 보면은 질은 엄청나게 떨어져요. 근데 오히려 미국은 뭐냐면은 이러한 무대 위에 안 있더라도 뒤에서 너가 얼마나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냐 그 부분을 보거든요. 즉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있고 얼마나 다방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냐 이러한 흔적을 보고 있는데 한국 부모님들은 그거 시간 투자해봤는데 뭐 나타나는 게 없어요. 딱 그 프레이즈. 뭐 내세울 게 없어요. 우리 아이는 리더십 포지션이 없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러한 멘탈리티를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한다면은 결과는 또한 안 좋습니다. 아이가 무대의 중심에 있을 필요는 없어요. 대학교에서는 그거 원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대학교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은 그 무대를 만들어준 사람, 그 무대에 서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 행사를 위해서 얼마나 자기 시간을 희생한 흔적이 있는지, 이거는 시간적 희생이 필요해요.
그래서 단순히 스튜던트 거버먼트 프레지던트로서 일주일에 5시간 일하는 애보다는 스튜던트 거버먼트에 일이 없지만 일주일에 20시간씩 일하는 애가 훨씬 더 미국 대학교 입학하는데 유리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 예시를 명심하세요. 학교 회장으로 일주일에 5시간 일하는 아이보다는 학생회에서 아무런 직책도 없지만 일주일에 10시간, 15시간 일하는 아이가 어떻게 보면은 미국 대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상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엑스트라 커리큘럼인데 또한 3번과 1번은 2번이랑 좀 연관돼 있고요. 3번은 4번이랑 연관돼 있는데 이제 4번을 보면은 엑스트라 커리큘럼 했을 때 우리는 기관의 크기를 봐요. 대학교에서 뭐뭐 해야 된다. 어느 회사에서 뭐뭐 해야 된다. 아니면 이름 있는 곳에서 뭐뭐를 해야 된다. 하지만 미국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너가 무엇을 했냐가 중요해요. 이거는 여러 방면으로 나오는데 단편적인 예를 할게요. 많은 아이들이 에세이를 쓸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본인한테 영향을 많이 준 뭐 할아버지 얘기, 할머니 얘기, 뭐 본인의 친척 얘기 하면은 600단어 안에서 본인 얘기는 한 200단 나오고 남 얘기밖에 안 해요. 실패 에세이거든요. Likewise, 우리는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관명도 쓰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서 뭐 했냐라는 거거든요. 고등학생이 잘 생각해보세요. 고등학생이 뭘 하겠어요? 고등학생이 큰 기관에 가면 갈수록 하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아이가 실질적으로 배우고 실질적으로 한 일보다는 그 기관의 이름을 더 보거든요. 근데 잘 봅시다. 아이가 예를 들어서 뭐 법무법인 세종에 가서 인턴을 했다고 쳐요. 대한민국에서 엄청나게 기벤장으로 합시다. 뭐 세종에 지금 다 똑같으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로펌들이죠. 거기 가면 아이가 인턴을 했을 때 과연 뭘 할 수 있을까요? 거기는 변호사들도 몇천 명 있고 비서분들도 몇천 명 있고 대학교 로스쿨 인턴도 몇백 명이 있는데 고등학생 애가 가서 뭐 할까요? 잘해봤자 커피 나르기? 그것도 안 되겠다. 그거는 복사하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초동에서 1인 그 사무실에 가서 했다고 봐요. 그러면 그 아이는 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네임 밸류만 보는데 아이의 질을 보세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임 밸류를 안 보고 미국 대학교는 뭘 보냐면은 거기서 아이가 했던 일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이 데스티니 차일드, 한 길을 가야 되고 실패가 없었고 무대 위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큰 기관에서 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활동을 계획하고 이런 식으로 엑스트라 커리큘럼에 참여하고 이런 식으로 여름과 미국 입시를 준비한다면은 이 아이의 운명은 페일입니다. 오히려 미국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은 아직까지 본인의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그 과정에서 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하고 다양한 분야를 개척해 나가고 그 다음에 활동에 있어서도 내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활동을 위해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얼마나 헌사했는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내가 원하는 일을 했을 때는 그 기관의 이름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배웠고 많은 중요한 책임을 갖고 있는지 핵심은 책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준비했을 때는 이러한 내용을 인지 못하고 여기서 빨간색으로 나온 방향으로만 간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실패할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이제 4로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1번 우리가 SAT와 관련해 가지고 얘기했어요. Scholastic Test. 말씀드린 것처럼 SAT나 이 부분은 필요합니다. 두 가지 근거 됐죠. 테스트 옵셔널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올해 입시 결과에서 이를 증명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홀리스틱 리뷰라는 게 단순히 나열된 홀리스틱이 아니라 항목별, 애카데믹, 그 다음에 에세이별, 액티비티별 홀리스틱한 부분이 나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데스티니 차일드 멘탈리티, 빨간색이 아니라 파란색으로 가야 된다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아이를 한번 분석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했던 세 가지 유형에 지금 속해 있다면은 아이는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 5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1, 2, 3과 관련해 가지고 먼저 이번 주는 진단을 해 주세요. 진단을 해 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고, 왜냐면 그 진단이 있어야지만 4, 5 내용이 이제 확인이 되거든요. 그 진단을 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그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그러면 아이가 지금까지 잘못 계획했구나,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한 의문이 있다면은 항상 저희한테 문의해 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그 내용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또 실패하는 아이 유형 4번째와 5번째 갖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